네, 미국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이 관세 불안, FOMC 경계감 등이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잠시 후에는 BOJ의 금리 결정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리 빅 위크라고 불릴 만큼 매크로 이슈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매크로 인사이트 오늘은요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님 오늘 일본은행 BOJ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고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장일치 동결 전망이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태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론의 여지 없이 일본의 유명 애널리스트는 전부 거의 다 0.5% 현재 기준금리에서 동결할 것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지난 연말에도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다만 현재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달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까지 올랐거든요, 일본이. 네. 이것을 이제 2% 물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본 BOJ의 물가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이런 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좀 물가 안정을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그 동결이 이뤄진다면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죠. 한때는 4%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이제 동경만 봤을 때는 일본 전체적으로 이제 3.2%지만 동경의 물가만 봤을 때는 4%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행 부총재 우치다 부총재가 매번 올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사실상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일본에는 부담이 되겠죠. 게다가 지금 1월 달에 이미 25bp 0.25%포인트의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시장의 예상은 올해 2025년 BOJ가 상반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의 인상을 2번을 할 것이다. 그래서 0.25%의 이 기준금리가 올해는 0.75%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약간은 변해서 하반기에 만약에 2번의 인상을 하게 되면 1%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결 전망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올해 몇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데이터에 의존해서 앞으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가장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6월 달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높게 일어나게 된다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1%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서 변수가 지금은 세계 경제의 모든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본 또한 미국과의 교역이나 여러 방면에 있어서 엔저가 일본에 어떻게 보면 대미 수출에 도움을 줬다 이런 어떻게 보면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엔저를 트럼프 행정부가 용인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월에 금리를 올릴 수가 있고 연 1%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지표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최근 이제 조정을 보이는 미국 증시처럼 일본 증시도 좀 다소 부진한데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수익률 올 초 들어서 기록하고 있다는데 일본 증시의 약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증시가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나스닥 지수가 2월 달 대비 한 달 동안 약 12% 이상 하락했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약 5% 정도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니케이 지수는 이렇게 약 5% 하락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뭐 2012년,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201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5년까지의 일본 니케이의 수익률을 본다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8,800 지수에서 2012년 현재 지금 4만 지수 코앞까지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약 4.5배, 450%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지금 단기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앞으로는 신흥국들이나 다른 여타 국가들의 뭐 그 증시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증시랑 일본 증시가 주춤하지만 사실 워낙에 작년에 잘 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전문님, 뭐 금리의 빅 위크라고 불릴 만큼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결정에 연달아 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FOMC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지수가 또 한 번 좀 출렁이는 양상이었는데 3월 FOMC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점도표가 중요하겠죠? 네,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뭐 SEP 리포트라고 경제 요약 보고서 우리나라 말로 이 경제 요약 보고서가 1년에 이제 분기마다 4번 네.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FOMC가 2번이 있게 되겠죠. 가장 빠른 달 1번, 그리고 가장 늦은 달 1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FOMC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FOMC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요약 보고서인 SEP 리포트가 발행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점도표 더트 플러트가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더트 플러트 이 점도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작년 말까지 미국이 3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초에 이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조정을 했죠. 일단은 스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동결에 대한 그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위원들의 점도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과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위원들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목표가 새로 바뀔 수가 있는지 이 수정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FOMC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FOMC 동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확실시 되지만 앞으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미국도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의께서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경기 침체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네. 이제 착륙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네. 예, 비행기에 빗대서 뭐 연착륙, 뭐 경착륙. 사실은 경착륙 같은 경우는 세게 이렇게 앉는 네. 거기 때문에 좀 경제에 여러 가지 경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 그리고 연착륙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소프트 랜딩 이렇게 경기에 침체가 되더라도 살짝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그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요약 보고서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높아져서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중단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같은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게다가 그 고용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그 연준도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올해 2번이나 최소 2번 많게는 3번까지의 기준금리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게다가 미국의 임금이 미국 고용통계국이 발표한 임금을 보면은 코로나 이후 4년 동안 약 32%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8%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4년 동안 나눠보면 약 7% 연간 7%의 임금 인상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미국의 정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 이상 매년 오른 것으로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게다가 지금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QT의 지속 여부입니다. QT라고 하면은 양적 긴축이죠. Quantitative Tightening인데 이 양적 긴축을 계속해서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9조 달러까지 갔던 미국의 연준의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가 현재는 약 6.7조 달러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19 이후 바로 이후에 7조 달러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QT의 종료 이것도 이번에 한번 봐주면 좋을 그러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둔화를 좀 알리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봤을 때 1분기 GDP 나우도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OECD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AI 산업에 대한 버블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성장률이 너무 컸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것들이 일어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났느냐를 봐야 됩니다. 네. 양적 완화가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통화의 증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화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통화를 증가시키는데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과 일본은 미국은 기축 통화, 또 일본이나 유럽은 세계의 메이저 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네. 통화들은 계속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크게 가치의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주요국, 강국들의 어떻게 보면 특권인 거죠. 그래서 많이 그 통화량을 증가시켰고 게다가 통화가 많아지니까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면은 기업들이 판매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시장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시장 상승이 일어나면은 해외에서도 돈이 들어와요. 투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증시가 과열적인 현상까지 가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걸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의 경기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모든 것들이 조정이 되게 되면 우선 환율 하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3선까지 내려와서 네.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원화만 유독해서 지금 약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런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게 되면 미국에 들어왔던 해외 자본들이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증시보다는 앞으로 해외 증시 또한 주시장보다는 다른 대체 자산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네. 안전 자산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한 쏠림은 어쨌든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며칠 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뭐 참모들도 지금 재확인하는 발언들 계속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위 수준의 무역 적자국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상호관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큰 이슈죠. 사실은 지금 상호관세, 게다가 뭐 배타적인 관세, 상호관세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멕시코나 네. 아니면 캐나다만큼의 그러한 영향력은 없겠지만 네. 우리나라도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육 상대국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존도 때문에 지금 환율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의 위안화나 아니면 일본 엔화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데 반해 유독 원화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슈도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과 무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대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국 불안과 겹쳐서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전국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좀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그다음에 증시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OECD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멕시코랑 캐나다 제외하고는 가장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0.6%포인트 하향을 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관세를 피해갈 수 없고 한국 증시가 올해 좀 하반기에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전히 트럼프발 불확실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보복 무역 이런 네네. 것들이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서 조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유무역주의가 뭐 세계를 지배했다면 앞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네.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금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네. 금값이 이렇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등극한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이라는 것은 해지 자산이고요.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들이 그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금으로 잠깐 이렇게 도피를 하는 그런 네네.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본다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다음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만 해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들썩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하반기면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종료가 될 것인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도 좋지 않고 수출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경제 전망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도 좀 중요할 텐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한국은행은 결정을 이제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제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그 통화 정책을 맡고 있는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중앙은행으로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갖다가 조절을 하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이 2% 중반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트럼프 정책이 우리나라의 환율을 갖다가 조금 더 원화 강세를 압박하게 되면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수정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단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와 무역, 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2020년대 이후에는 투자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은 기준금리가 매우 낮아지게 되면 투자 메리트도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적절히 혼용해서 특히나 추경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금리도 금리지만 지금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추경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부, 재무부의 이런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추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재정 적자 규모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 적자 부분이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난 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양적 완화를 거의 안 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나 개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부양 정책의 혜택을 가장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어려울 때는 예를 들면은 조금 도움을 받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활력소를 내주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내일 이제 3월 대출 우대금리,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LPR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중국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죠. LPR. 네. 이것은 이제 1년 금리, 5년 금리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가장 크게 나눠져 있어요. 특히나 5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이런 기준금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의 기준금리다 하면은 이제 LPR 1년짜리 1년 만기 우대금리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그 LPR 금리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금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민은행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금리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발 경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기준금리를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낮추는 국가는
미국도 있지만 중국이나 네. 아니면 한국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투자와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부담이 더 지금 가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민은행의 정책 그리고 그 영향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엔화, 위안화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데 비해서는 원화 가치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환율이 좀 진정이 돼야 우리 시장 안에서도 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전무님?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달러 원 환율이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그런 네네. 상황이에요. 달러 원 환율이 현재도 1,450원대에서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가 높게 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트럼프 관세의 효과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특히나 배터리 이런 주력 수출품에 있어서 경쟁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가 돼서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렇게 명확화된다면 환율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도 좀 더 들어오게 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환율도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에 이제 비상계엄 여파로 환율이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대내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회귀 분석을 해보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모든 변수들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무엇을 하나 이렇게 가중치를 두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그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근데 지금 본다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차,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를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와 한미 기준금리 차가 이렇게 2% 가까이 벌어진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한미 금리 차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 오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차가 계속해서 간다면 우리나라의 환율도 계속 높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금 빨리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온다면 미국의 연준도 더 빨리 기준금리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환율도 달러원 환율도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미국의 연준이 네. 금리 인하 기조를 굉장히 빨리 갖고 간다. 왜냐하면 고용도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면 환율은 빨리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결국에는 한미 금리 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 대내외적 변수도 많고 지금 내수도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증시 흐름은 그래도 양호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글로벌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크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항상 안 좋을수록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미국 주식의 그 전망이 조금 불투명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나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나라들의 주식, 게다가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주력 부품들도 많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조금 더 보다 명확해진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환율 하락기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들도 들어온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증시, 뉴욕 증시에 좀 쏠림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 그동안 밸류가 낮았던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변정규 미주호은행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